제가 아들한테 집을 사줬습니다. 평생 모은 돈 3억 2천만 원, 거기다 퇴직금까지 털어서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장만해줬습니다. 자식 잘 살라고, 신혼살림 고생 없이 시작하라고, 남들 다 해주는 거 우리 아들만 못 받게 하기 싫어서요. 그런데 그 집이 없어졌습니다. 팔았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몰래, 제 동의도 없이 그 집을 팔아서 주식계좌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만에 전부 날렸습니다. 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증권사 계좌 잔고 숫자 0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서요. 설마 그랬을 리가 없다고 내가 잘못 들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제 이름은 박정순, 올해 62살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에서 평생 살았고 남편 이판식 씨와 함께 작은 공구 도매상을 32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넘게 했고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옷 한 벌 마음 편히 못 사면서 통장에 한 푼 두 푼 쌓았습니다. 60이 됐을 때 3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평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재현이는 3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서울 마포 출신 박미진이라는 처자였는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눈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옷을 보고 제 손목을 보고 제 가방을 훑었습니다. 딱 3초였는데 그 3초 동안 저를 위아래로 다 재고 나서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어머니 반갑습니다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를 평가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그런데 재현이 눈빛이 문제였습니다. 미진이를 바라보는 눈이 어찌나 간절한지 저는 그 눈을 보고 말았습니다. 내 자식이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반대하냐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상견례 날 미진이 어머니가 한 말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차도 나오기 전에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집 없이 시작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쪽에서는 예단 정도 준비할게요. 신혼집은 어머니 쪽에서 봐주시면 어떨까요? 예단을 주겠다는 말인데 그 문장의 뼈대는 신혼집을 내놓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밥도 먹기 전에 남편 얼굴이 굳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저도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미진이 어머니는 동의로 읽었는지 한술 더 떠서 말했습니다. 요즘 서울 전셋값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이들 고생 안 시키려면 매매로 해줘야 해요. 전세는 이 시대엔 의미가 없어요. 전세는 의미가 없다고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 형편도 안 물어보고 매매로 집을 사줘야 한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저희 형편이 안 됩니다 하고 딱 잘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재현이가 테이블 밑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꼭. 그 손이 너무 간절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랑 밤새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이야. 우리 것을 지켜야 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봤잖아. 우리야 이미 살 만큼 살았어. 자식한테 해줄 수 있을 때 해주는 거지. 남편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 짧은 대화로 우리 평생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주는 과정에서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물건을 알아보러 미진이랑 같이 안양 일대 부동산을 돌았는데 미진이가 고르는 기준이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제가 30평대 구축을 보자고 하면 어머니, 저는 신축이 아니면 못 살아요. 이런 데서 살면 스트레스 받아서요라고 했습니다. 신축을 보러 가면 층이 너무 낮아요. 이 동은 뷰가 별로예요. 여기는 주차가 불편해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수십 군데를 봤는데 미진이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정해진 집이 안양새 아파트 32평이었는데 당시 매매가가 4억 3천이었습니다. 저희 돈 3억 2천에 아들 이름으로 대출 1억 1천을 끌어서 겨우 마쳤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남편이 잠깐 하고는 골목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만에 나왔는데 눈이 빨갰습니다. 저는 못 본 척 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서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미진이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들고 나오면서 남편한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나중에 시세 오르면 제가 수익으로 용돈 드릴게요. 저는 그 말이 기분 나쁜지 좋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섬뜩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그 말 자체가 이미 그 집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인하고 나오는 길에 재현이가 제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저는 웃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봤습니다. 잔고가 확 줄어 있었습니다. 32년이 그 숫자 안에 있었다가 하루 만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잘 됐겠지. 잘 살겠지. 우리 아들이니까. 그게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미진이한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새 아파트 거실 사진인데 소파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혼수로 맞춰준 베이지색 패브릭 소파가 없어지고 짙은 회색 가죽 소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머니, 거실 분위기 바꿨어요. 어때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제가 발품 팔아서 고른 소파였습니다. 혼수 장만할 때 미진이랑 같이 가구점 3군데를 돌면서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하길래 결국 제가 값을 치른 소파였습니다. 그게 결혼 한 달 만에 없어졌습니다. 저는 예쁘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달째에는 안방 침대가 바뀌었습니다. 석 달째에는 식탁이 바뀌었습니다. 바뀔 때마다 미진이는 사진을 보내왔고 저는 매번 예쁘다, 잘 어울린다고 답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나중에 재현이한테 슬쩍 물었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미진이가 인테리어에 좀 관심이 많아. 카드로 긁었어. 카드로요. 대출 이자 내면서 카드로 가구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때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제가 먼저 걸면 재현이가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채 3분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응, 잘 지내. 미진이도 잘 있어. 나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나중에 전화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또 먼저 걸었습니다. 그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어미가 자식한테 전화 걸어서 3분 통화하고 끊기를 반복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했습니다. 말했다가 재현이가 미진이한테
우리 엄마가 뭐라 하더라고 하면 며느리 심기 건드릴까 봐요. 그러던 어느 날 미진이 SNS를 우연히 봤습니다. 친구 추천으로 미진이 계정이 뜬 겁니다. 비공개가 아니었습니다. 피드를 내려보는데 사진들이 쭉 나왔습니다. 강남 오마카세 식당, 제주도 풀빌라, 부산 호텔 루프탑바. 날짜를 보니 결혼하고 나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제주도 사진 날짜가 저희 결혼기념일 주말이었습니다. 그날 재현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번 주말에 못 내려가. 미진이가 좀 피곤하다고 해서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미진이가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풀빌라에서 수영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칵테일 들고 찍은 사진과 함께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화가 나는지 슬픈지 헷갈렸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폰을 덮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가슴이 좀 답답해. 남편이 병원 가봐라고 했습니다. 병원 가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해 추석이 결정타였습니다. 추석 2주 전에 미진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추석에 내려갈게요. 그런데 저희 차례 지내고 나서 당일 출발해도 될까요? 친정 부모님이 제주도에 계셔서요. 저는 그럼 당연이라고 했습니다. 당일에 가도 된다니까 오기는 오는구나 싶어서요. 추석 당일 아침 7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미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재현이가 어젯밤부터 배탈이 났어요. 열도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재현이 혼자 보낼게요. 저는 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재현이는 혼자 내려왔고 밥도 잘 먹고 술도 한잔 했습니다. 배탈 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현아, 너 어제 배탈 났다며라고 했더니 아들이 잠깐 멈칫하다가 좀 나았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미진이 SNS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한강 카페였습니다. 친구 셋이랑 찍은 사진인데 케이크에 초가 꽂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생일이었나 봅니다. 캡션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명절 황금 연휴 만끽 중. 이 맛에 사네. 명절 황금 연휴 만끽. 시댁 차례는 배탈 핑계로 빠지고 한강 카페에서 친구 생일 파티하는 게 황금 연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서 재현이가 두고 간 추석 선물 박스를 봤습니다. 홍삼 세트였습니다. 가격표가 안 떼어져 있었는데 29,000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집 사준 지 6개월 만에 받은 추석 선물이 29,000원짜리 홍삼 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달부터 재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좀 어색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이자가 좀 부담돼서 한 달에 50만 원씩만 도와줄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현이 연봉이 5천이 넘었습니다. 미진이도 직장을 다녔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이자 50만 원이 부담된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말을 못했습니다. 알겠어, 보내줄게. 그 말이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자식한테 안 된다는 말을 못하는 게 그게 습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달 5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무렵 미진이는 명품 가방을 2개 샀습니다. 제가 보내는 5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미진이 SNS에 새 가방 사진이 올라왔고 드디어 질렀다는 캡션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나서 처음으로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재현이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부부 싸움 날까봐. 그 걱정이 제 분노보다 컸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말했습니다. 정순아, 우리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저도 알았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설마 그러겠냐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결혼 1년 반쯤 지났을 무렵 재현이가 갑자기 구미로 내려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미진이는 안 왔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친구 만나러 갔어라고 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남편 혼자 내려보내고 본인은 친구를 만난다는 게 이상했지만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미 그런 며느리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현이랑 셋이서 저녁을 먹는데 아들 분위기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뭔가 들뜬 것 같기도 하고 말을 꺼내려다가 삼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 재현이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주식 좀 공부하고 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요즘 주식 한다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 싶어서요. 미진이 친구 남편이 작년에 8천 넣어서 3억 2천 만들었대. 6개월 만에. 그 숫자가 나오는 순간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8천이 3억 2천이 됐다고요. 6개월 만에요. 저는 32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3억 2천을 모았는데 누군가는 6개월 만에 그 돈을 벌었다고요. 재현이는 그 얘기를 하면서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위험해 보여서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재현아,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남들 얘기는 잘 된 것만 들려. 잃은 사람 얘기는 아무도 안 해. 재현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알아, 엄마. 나도 그냥 소액으로 공부 삼아 해보려고. 소액이라는 말에 저는 넘겼습니다. 소액이면 설마 큰일 나겠냐 싶어서요. 그게 또 실수였습니다. 그날 밤 재현이가 자고 간다고 해서 같이 있었는데 늦은 밤까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보냐고 했더니 그냥 주식 카페라고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이어폰 꽂고 누군가 방송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재웠습니다. 뭔가 불안했지만 설마 하고 또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현이가 돌아가고 2주 뒤에 미진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느닷없이 링크 하나를 보내면서 이런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 카페 되게 유명해요. 여기 고수분들이 종목 추천해 주시는데 다들 수익률이 장난 아니래요. 어머니도 여유 자금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저는 그 카톡을 5번쯤 다시 읽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주식 카페 링크를 보내면서 여유 자금이 있으면 해보라고 권유를 한 겁니다. 저희한테 여유 자금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집 사준 돈 말고도 더 있을 거라고 계산한 겁니다. 저는 그 카톡에 답장을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참아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에 그 카페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회원이 4만 명이 넘는 카페였는데 들어가 보니 매일같이 종목 추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지금 안 사면 후회합니다. 이번 주 무조건 상한가 예정. 선착순 100명만 알려드립니다. 같은 제목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감사합니다. 고수님, 이번에 또 먹었습니다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수상해서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남편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사기판이네.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는 그 사기판 링크를 시어머니한테 보내면서 여유 자금 넣어보라고 한 겁니다. 저는 그때 재현이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야 했습니다. 미진이가 이런 데 빠져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건 위험하다고. 그런데 또 못했습니다. 괜히 며느리 흉본다고 들릴까봐, 부부 사이에 제가 끼어든다고 할까봐.
그 걱정이 제 직감을 이겼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재현이가 전화로 슬쩍 말했습니다. 엄마, 나 주식 좀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 처음에 200 넣었는데 280 됐어. 200만 원이 280만 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빨리 빼라고 했습니다. 그 돈 빼서 저축해. 주식은 오를 때 빼는 거야. 재현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구식이야. 이제 막 오르는 중인데 왜 빼? 구식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허리 굽혀 일해서 3억 모은 사람더러 구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섭섭한 게 아니라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이미 그 세계에 발이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 오를 거라는 확신, 빼면 손해라는 생각, 말리는 사람은 구식이라는 논리. 그게 도박판에서 돈 잃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랑 똑같았습니다. 그 무렵 미진이는 카페 활동을 넘어서 유료 리딩방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한 달 구독료가 30만 원인 방이었습니다. 거기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 매일 아침 종목을 찍어줬고 미진이는 그 종목을 받아서 바로 매수했습니다. 30만 원짜리 리딩방을 구독하면서 시어머니한테는 이자가 부담된다며 매달 5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달 보내는 50만 원 중 30만 원이 리딩방 구독료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즈음 재현이가 투자 금액을 늘렸습니다. 처음 200만 원이 500만 원이 됐고 500이 1천이 됐습니다. 수익이 나니까 계속 집어넣은 겁니다. 미진이도 따로 계좌를 운영했는데 두 사람이 각자 굴리면서 저녁마다 수익률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더 많이 벌었냐고 내기를 하듯이요. 그게 두 사람한테는 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판에 올라간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두 사람은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밥 먹다가 말했습니다. 정순아, 재현이 요즘 주식한다고 했지. 얼마나 하는 거야? 저는 소액으로 한다고 했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 안 하는 사람 없어. 나중에 큰일 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라고 했습니다.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이한테 전화할 때마다 말 꺼낼 타이밍을 못 잡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꺼내기가 무서웠습니다. 말했다가 아들이 엄마는 왜 맨날 이래 하면 어쩌나, 미진이한테 시어머니가 우리 간섭한다고 하면 어쩌나 그 걱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두 사람의 계좌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올라갈수록 두 사람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게 된 건 모든 게 끝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 전화가 온 건 결혼 2년 3개월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재현이 번호가 떴을 때 저는 마늘을 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받았더니 재현이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뭔가 단단히 준비하고 전화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마늘 까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 말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재현이가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안양집 팔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뇌가 그 문장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 같았습니다. 뭐? 집을? 왜? 어디 이사가? 재현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이 대화를 수십 번 연습한 사람처럼요. 이사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집값이 올랐잖아. 팔면 시세 차익 나거든. 그 돈으로 굴리면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어. 굴린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주식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주식을 하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재현아, 그 집이 뭔 줄 알아? 엄마 아빠 평생 모은 돈이야. 32년이야. 그걸 팔아서 주식을 해? 그게 말이 돼? 재현이가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지금도 귀에 박혀 있습니다. 엄마, 제명의 집이잖아. 5글자였습니다. 제명이. 그 5글자로 32년이 정리됐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틀린 말이었으면 싸울 수라도 있는데 법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마늘 냄새가 손에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 이 손으로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집 날랐고 겨울에 손 틀 때도 장갑 못 끼고 박스 쌌습니다. 그 손으로 모은 돈이 지금 제명의 집이잖아. 5글자에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재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무거웠습니다. 재현아, 그 집 팔면 안 된다. 아버지 말 들어. 재현이가 뭐라고 했는지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 명의예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아서 한참 동안 그냥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직접 전화한 건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미진이가 받자마자 저는 말했습니다. 미진아, 그 집 팔면 안 돼. 그 집이 어떤 돈으로 산 집인지 알지. 우리 노후 자금이야.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줘. 미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지금 부동산으로 묶어두는 것보다 훨씬 수익률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공부 많이 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내 평생이 들어간 집을 팔아서 주식 넣겠다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공부 많이 했다고요. 30만 원짜리 리딩방 구독한 게 공부였습니까? SNS 주식 카페에서 종목 추천받은 게 공부였습니까?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말을 해봤자 통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미진이는 이미 결정이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화는 설득하려고 받은 게 아니라 통보를 확인하려고 받은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직접 올라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안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간 그 집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혼수로 맞춰준 가구들은 거의 다 없어지고 미진이 취향으로 바뀐 가구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큰 모니터가 2대 있었는데 주식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차트가 보였습니다. 넷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남편이 밥 먹으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현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할게. 그 집 팔지 마라. 주식은 언제든 잃을 수 있어. 집은 적어도 남아있잖아. 우리가 그 돈 줄 때 얼마나 힘들게 모은 건지 알지 않냐. 재현이가 입을 열기 전에 미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리스크 관리 다 하고 있어요. 분산 투자도 하고 있고 손절 라인도 정해놨어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손절 라인이요. 분산 투자요. 그 단어들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참았던 말이 터졌습니다. 미진아, 지금 손절 라인 얘기할 때가 아니야.
그 집이 우리 돈으로 산 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며느리 된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한 번만 생각해봐. 미진이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 상견례 날 저를 훑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밥상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재현이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재현이가 더 미웠습니다. 미진이가 저렇게 말하는 동안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아내 말을 막지도 않고 그렇다고 동조하지도 않고 그냥 고개 숙이고 밥 먹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에서 이 결정은 끝났고 오늘 이 자리는 그냥 형식적인 자리였다는 거요. 우리는 그날 안양에서 자지 않고 구미로 내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운전하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안양 나들목을 빠져나올 때 남편 눈가가 빨개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가로등이 하나씩 뒤로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신발 벗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요. 처음 상견례 날 거절했어야 했고, 집 살 때 명의를 나눴어야 했고, 재현이가 주식 얘기 꺼낼 때 단호하게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3주 뒤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현이네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연락 달라고요. 저한테 연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래하던 구미 부동산 사장님이 같은 업계 단톡방에서 그 매물 공유글을 보고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아들이 집을 내놓은 걸 엄마가 부동산 단톡방에서 알았습니다. 재현이는 저한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부동산 단톡방에서 매물 공유글을 본 날 밤 저는 재현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현아, 집 부동산에 내놨어?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답장이 오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엄마 괜히 걱정할까봐. 다 잘 될 거야. 괜히 걱정할까봐요. 내 돈 3억 2천이 들어간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면서 엄마가 걱정할까봐 말을 안 했다고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나서 핸드폰을 식탁에 엎어놨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남편이 한참 그 문자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저 자식이 우릴 어떻게 보는 거야? 저도 몰랐습니다. 부모를 걱정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본 건지 아니면 말해봤자 막을 수 없으니 통보도 필요 없다고 본 건지.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그 부동산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부동산 앱에 안양 아파트 단지 이름을 쳐놓고 혹시 계약이 됐나 안 됐나 매일 확인했습니다. 매물이 올라온 지 열흘쯤 지났을 때 시세보다 조금 낮게 가격이 조정됐습니다. 빨리 팔려고 가격을 낮춘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빨리 팔아서 빨리 주식 계좌에 넣고 싶은 거였습니다. 급했던 겁니다. 매물이 올라온 지 35일째 되던 날 재현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계약됐어. 4억 5천에. 그게 전부였습니다. 4억 5천에 계약됐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통보였습니다. 제가 애써 낳고 키운 자식이 제 평생을 팔아먹으면서 카톡 한 줄로 통보했습니다. 저는 그 카톡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남편이 카톡을 보다가 핸드폰을 제 손에 돌려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에 나왔는데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저도 울었으니까요. 장금일이 지나고 재현이 내외는 안양 인근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80짜리라고 했습니다. 4억 5천짜리 집을 팔고 월세 80만 원짜리 빌라로 옮긴 겁니다. 그 나머지 돈은 전부 증권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이사하던 날 미진이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새 빌라 창문 너머 하늘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캡션이 이랬습니다. 새 출발, 더 큰 꿈을 향해. 해시태그에는 새 시작, 투자,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제적 자유요. 시부모 노후 자금으로 산 집 팔아서 주식 넣는 게 경제적 자유를 향한 새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그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을 봤습니다. 미진이 친구들이 대박, 멋있다, 응원회를 달아놨습니다. 아무도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몰랐습니다. 알 리가 없었죠. 그달부터 재현이한테서 연락이 더 뜸해졌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짧게 받고 밥은 먹냐 물으면 응하고 잘 지내냐 물으면 응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그게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한테 미안하니까 연락을 피하는 거라고, 그러면서도 말은 못하는 거라고 선하게 해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재현이와 미진이는 주식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집 한 돈 4억 5천에 미진이 친정에서 들어온 돈 3천이 보태져서 계좌에 약 4억 8천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재현이한테 들은 얘기인데 처음 2달은 진짜 잘 됐다고 합니다. 계좌가 5억 3천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재현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잘 되고 있어. 5억 넘었어. 저는 그 말에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더 쓰렸습니다. 빨리 빼서 집 다시 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이미 제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삼켰습니다. 5억이 넘자 2사람은 더 욕심을 냈습니다. 수익금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어넣었습니다. 미진이가 카드 대출을 받았다는 걸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수익이 나니까 레버리지를 쓴 겁니다. 빌려서 더 넣으면 수익도 그만큼 더 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무렵 미진이는 리딩방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한 달 구독료 50만 원짜리였습니다. 2개 합쳐서 매달 80만 원을 리딩방에 쓰면서 저한테는 여전히 매달 5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내는 50만 원으로 리딩방 구독료를 충당하고도 3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즈음 재현이가 회사에서 반차를 자주 썼다고 합니다. 오전 장 마감 전후로 자리를 비웠는데 나중에 팀장한테 주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고쳤습니다. 미진이는 아예 재택근무날에 맞춰서 거래 시간을 조정했고 점심시간에 차트를 보느라 밥을 거른 날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2사람 모두 일보다 주식이 먼저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진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또 올라왔습니다. 강남 파인다이닝 식당이었습니다. 2사람이 나란히 찍은 사진인데 테이블 위에 코스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1인당 15만 원짜리 식당이었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수익 난 날은 우리가 제일 잘 먹어야지. 이 맛에 투자하지. 수익 난 날은 제일 잘 먹어야 한다고요. 그 수익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캡션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2사람은 지금 우리 돈으로 파인다이닝을 먹으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구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손 틀어가며 번 돈이 저 사진 한 장이 됐구나. 남편은 그 사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가슴에 그 사진까지 얹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새벽 2시 남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새벽 2시에 울린 전화기를 남편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2시 전화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압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벌떡 일어나 앉는 걸 보고 저도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 얼굴이 침대 옆 불빛에 반쯤 비쳤는데 그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남편이 재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했더니 한참 동안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 팔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재현이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쪼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 다 날렸어. 남편이 뭘 날렸어? 얼마를 하는데 저는 그 질문이 무서웠습니다. 얼마냐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작은 돈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재현이가 대답했습니다. 전부 다. 영원. 그 순간의 침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재현이가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4억 5천만 원이 영원이 됐다는 말을 새벽 2시에 울면서 들었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전부 들었습니다. 재현이 내외가 마지막에 돈을 몰아넣은 종목은 소위 정책 테마주였습니다. 정부 발표에 엮어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인데 미진이가 구독하는 리딩방에서 담당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종목은 제 인생 최고 확신 픽입니다. 전 재산 넣으셔도 됩니다. 전 재산 넣으셔도 된다는 말에 두 사람은 실제로 전 재산을 넣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다른 종목들을 전부 정리해서 그 한 종목에 몰아넣었습니다. 그 금액이 당시 3억 8천이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올랐습니다. 4억이 넘었습니다. 미진이가 그날 재현이한테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진짜 될 것 같아. 그 카톡을 재현이가 나중에 저한테 보여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될 것 같다는 말을 주고받던 바로 그날 밤에 대주주매도 공시가 떴습니다. 다음 날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하루에 29%가 빠졌습니다. 재현이는 그날 회사를 반차내고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손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설마 다시 오르겠지, 내일은 반등하겠지, 전문가가 전 재산 넣으라고 했는데 설마 이게 끝이겠냐 하면서 버텼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10%씩 빠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3억 8천이 1억 8천이 됐습니다. 그때 미진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팔면 진짜 손해야. 물타기 하자. 물타기요.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이미 반토막난 종목에 돈을 더 넣겠다는 겁니다. 재현이는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진이가 듣지 않았습니다. 미진이가 카드 대출로 끌어놓은 돈 2천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2천도 일주일 만에 절반이 됐습니다. 1억 8천이 남았을 때 재현이가 처음으로 손절을 하자고 했습니다. 미진이가 반대했습니다. 지금 팔면 진짜 바보야. 곧 반등 온다고. 리딩방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전 재산 넣으라고 했던 그 전문가가 이번엔 존버하면 된다고 했다고요. 두 사람은 또 버텼습니다. 1억이 됐습니다. 5천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활비가 떨어졌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고 카드값이 나왔고 대출 이자가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돈에서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니
주식 계좌가 더 빠르게 줄었습니다. 재현이가 그 과정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번 했습니다.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 좀 빠듯한데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100만 원을 부모한테 빌린다는 게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냈습니다. 100만 원을. 그 돈도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5천이 2천이 됐을 때 미진이가 마지막 결정을 했습니다. 리딩방에서 새 종목이 떴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고 합니다. 2천을 전부 그 종목에 넣었습니다. 그 종목은 다음날 상장 폐지 이슈가 터지면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2천이 하루 만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날 밤 재현이가 증권사 앱을 열었을 때 잔고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2만 4천 원이었습니다. 4억 8천이 12만 4천 원이 됐습니다. 그 숫자를 본 재현이가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미진이는 소파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재현이가 새벽 2시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남편은 그날 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혼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혼자 있게 뒀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제가 마당으로 나갔더니 남편이 하늘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들어와요.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이 눈물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남편이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정순아, 그 리딩방 전문가라는 사람 말이야. 전 재산 넣으라고 했다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전문가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리딩방 구독료는 이미 받았고 추천이 틀려도 환불은 없습니다. 우리 아들 내외 4억 8천을 날리게 한 사람이 아무 책임 없이 어딘가에서 내일도 새 종목을 추천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전 재산을 넣겠죠. 남편이 부엌으로 가더니 물을 한 컵 따라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좀 자야겠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노후가 없어졌구나. 32년이 없어졌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미진이가 아니라 재현이가요. 미진이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현이는 달랐어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는지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나는 아버지를 봤고 손 트는 겨울에도 장갑 안 끼고 일하는 어머니를 봤으니까요. 그걸 알면서도 그 돈으로 산 집을 팔았고 말렸는데도 들지 않았고 새벽 2시에 전화 한 통으로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재현이 내외가 구미로 내려온 건 그 전화가 있고 나서 나흘 뒤였습니다. 나흘 동안 저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흘 동안 우리 집에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나흘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먹으면 체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원래도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 나흘 동안은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먹어, 약 먹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에 재현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내일 내려가도 돼? 저는 한참 그 카톡을 봤습니다. 내려가도 되냐고 묻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안 묻고 그냥 안 오면 어쩌나 싶었으니까요. 와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두 사람이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재현이 얼굴을 봤습니다. 몰라보게 초췌했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았고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나흘 동안 잠을 못 잔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미진이는 달랐습니다.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나름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시댁에 이 꼴로 오는데 립스틱을 바르고 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안 했습니다. 재현이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안 했습니다. 남편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미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희가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갚을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갚겠다고요. 4억 8천을 두 사람 월급으로 갚겠다고요. 계산이 됩니까? 두 사람 합쳐서 한 달에 700 번다고 치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5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황당한 건 그 말투였습니다. 반성문을 읽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사무적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미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온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이 애들 앞에서 참지 않겠다고요. 저는 미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진아,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미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리딩방 구독료가 한 달에 얼마였어? 미진이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게 지금 왜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매달 보내는 50만 원, 거기서 30만 원이 리딩방 구독료로 나간 거 알고 있어. 맞지? 미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현이가 고개를 들어 미진이를 봤습니다.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추석날 배탈 났다고 했지. 그날 한강 카페에서 친구 생일 파티한 거 나 알아. 사진 봤어. 수익 났다고 강남 파인다이닝 간 것도 알아. 이사하던 날 새 출발이라고 인스타에 올린 것도 봤어. 경제적 자유 향해서 새 출발이라고 했지. 미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때. 내가 아직 말 안 끝났어. 생전 처음으로 며느리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너희가 갚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 말 믿지 않아. 믿을 수가 없어. 왜냐면 너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제대로 대한 적이 없거든. 말로는 갚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리딩방 구독하고 파인다이닝 가고 인스타에 새 출발 사진 올렸어. 그게 너희야. 재현이가 엄마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재현아, 너는 더해.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 돈 모은 줄 알잖아. 알면서 집 팔았고 말렸는데 들은 척도 안 했고 집 부동산에 내놓은 것도 단톡방에서 알았어. 카톡 한 줄로 계약됐다고 통보했지.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재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이게 뭔지 봐. 재현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체 내역, 부동산 계약서 사본, 통장 거래 내역, 법률 상담 확인서. 법률 상담 받았어. 그 집 매매 대금의 출처가 우리라는 거 서류로 다 있어. 증여세 문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문제 다 검토했어. 법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는 거야.
미진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재현이 손이 떨렸습니다. 당장 소송하겠다는 게 아니야. 근데 너희가 갚겠다는 말을 말로만 하면 나는 서류로 할 거야. 그게 내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야. 남편이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재현아, 아버지는 딱 한 가지만 묻겠다. 너 지금 후회하냐? 재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후회해. 진짜로. 남편이 말했습니다. 후회하면 행동으로 보여라. 말은 필요 없어. 그 순간 미진이가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아까까지 사무적이던 사람이 서류 봉투를 보고 나서야 울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서류를 봐야 현실이 보이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일주일 뒤에 재현이한테서 이체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매달 보낼게. 얼마가 걸리든. 저는 그 카톡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알겠어. 근데 재현아, 엄마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내가 이 일을 평생 기억하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해. 재현이 답장이 한참 만에 왔습니다. 기억할게. 절대로.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저녁 먹자. 남편이 그래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밥이 넘어갔습니다. 재현이 내외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밥은 먹었습니다. 잠은 잤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가게 장부를 펼쳐도 숫자가 눈에 안 들어왔고 시장을 가려고 나섰다가 현관에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 집에서 각자 멍하니 있었습니다. 말은 했지만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리만 주고받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자려고 누웠다가 천장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정순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그 말이 너무 현실적으로 들려서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삽니까? 62에 노후 자금 전부 날리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어봤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주저앉아봤자 누가 일으켜주는 것도 아니구나. 우리 둘이서 살아온 게 32년인데 그 32년 동안 누가 도와줬습니까? 새벽에 우리 둘이 일어났고 밤에 우리 둘이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 2천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이 천장을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뭘 다시 시작해? 가게. 조그맣게라도 다시 해. 우리 그거 잘하잖아. 남편이 한참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 수 있겠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해야지. 안 하면 우리가 죽어. 다음 날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예전 거래처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는 거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반기는 곳이 많았습니다. 32년 동안 쌓은 신용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약속 어긴 적 없고 물건 떼어먹은 적 없고 어음 부도낸 적 없었습니다. 그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 거래하던 거래처 사장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님, 저희 창고 한쪽 빌려드릴게요. 임대료 받을 생각 없으니까 거기서 시작하세요. 저는 그 전화 받고 나서 처음으로 고마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해서 운 눈물 말고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은 질감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따로 움직였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상담이 아니라 본격적인 준비였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 이체 내역과 계약경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액은 어렵더라도 상당 부분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송을 바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기로 했습니다. 재현이한테 내용 증명이 날아간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날 재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진짜 소송하려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현아, 이건 엄마가 너를 혼내는 게 아니야. 엄마 권리를 지키는 거야. 내가 매달 성실하게 갚으면 소송까지 안 가도 돼. 근데 말로만 하면 엄마는 서류로 할 거야. 그건 이제 변하지 않아. 재현이가 한참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미진이도 알아야 해? 저는 말했습니다. 내용 증명이 집으로 갔으니까 이미 알겠지. 그날 밤 미진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내용은 길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자기들도 피해자라는 말, 리딩방에 속은 거라는 말, 어머니가 이러시면 너무하다는 말이 길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카톡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딱 2줄이었습니다. 미진아, 리딩방에 속은 건 내 선택이야. 그 선택을 하기 전에 판 집은 우리 돈으로 산 집이야. 그 순서를 잊지 마. 미진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재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무너진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결심한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부터 매달 100만 원씩 보낼게. 50 올렸어. 그리고 미진이도 자기 월급에서 50 보태기로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좌 확인하고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달 말일에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요. 석 달째 되던 날 재현이가 혼자 구미에 내려왔습니다. 미진이는 없었습니다. 둘이서 밥을 먹는데 재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미진이랑 많이 싸워. 저는 왜라고 물었습니다. 미진이가 아직도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해. 어머니한테 돈 갚는 게 왜 우리 몫이냐고. 리딩방 전문가가 잘못한 거라고. 저는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재현아, 그 사람이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있겠어? 재현이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말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재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미진이랑 별거하기로 했어. 저는 그 말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놀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감정이 미진이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재현이가 처음으로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기 시작한 것 같아서였습니다. 별거하고 나서 재현이가 더 자주 전화했습니다.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해서 재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그랬을까? 저는 말했습니다. 재현아, 이해 안 해도 돼. 대신 다시는 하지 마. 지금 저와 남편은 창고 한켠에서 공구 도매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달 조금씩 됩니다. 거래처가 하나씩 늘고 있습니다. 남편이 지난주에 퇴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정순아, 이번 달 순수익이 380 나왔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예전에 3억 2천 모아놨을 때도 이렇게 웃지 않았는데 380만 원 순수익에 웃었습니다. 그게 우리 손으로 번 돈이라서요. 재현이는 지금도 매달 100만 원을 보냅니다.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재현이한테 돌려줄 생각입니다. 다 갚으면요. 그 돈으로 재현이가 다시 집을 살 때 이번엔 제대로 된 서류와 함께 보태줄 겁니다. 증여계약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모든 서류를 갖추고요. 그게 이번에 제가 배운 겁니다. 믿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걸요. 지난달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순아, 우리 올해 제주도 가자. 저는 가자고 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 둘이서 가는 제주도입니다. 평생 처음입니다. 아끼고 또 아끼다가 다 저버리고 나서야 이제는 우리한테도 써야겠다는 걸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자식한테 집을 사주려고 하시는 분, 아니면 이미 사주신 분이 계시다면 제발 서류를 남기십시오.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하고 돈은 서류로 하십시오. 그 두 가지는 섞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3억 2천을 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